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인입니다. 제 언니의 남편이 제가 도움을 주던 은행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거지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소를 지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문서, 그룹 채팅, 가족 사진, 심지어 제 어머니의 유언장까지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배제된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가족이 이토록까지 할까요? 단지 당신을 유령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요.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2번이나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화이트커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중얼거리자 그는 저를 다른 사람의 파티에 불청객처럼 대하며 티켓을 건넸습니다. 레스토랑은 유리, 동, 그리고 너무 많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 선택하는 곳, 먹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변했습니다. 온도 때문이 아니라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식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테이블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매트레이는 저를 마치 실수를 확인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발을 지나며 익숙한 얼굴을 찾아보던 중 금빛 프레임의 아치 뒤에 있는 주요 식당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화이트 가족이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잡지 표지처럼 완벽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사불은 네이비 색상의 시스루 드레스에 빛나며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남편 레스터는 그 옆에 서서 갑옷처럼 입은 듯한 연습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딸, 제 조카는 몸을 기울여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미소는 말로 변했다. 그녀야, 소녀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다. 엄마가 자선 대상처럼 돕고 있는 그 여자 예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이힐이 광택나는 바닥에 너무 크게 울렸다. 발을 밟힌 것처럼 본능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소리치기에는 너무 예에 바랐다. 아무도 나를 인사하지 않았다. 사불조차도. 가장 가까운 웨이터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컵 파티에 제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망설이며 뒤를 돌아봤다. 그때 레스터가 나타났다. 그는 우아함 없이 목적만 가지고 움직였다.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유형의 남자였다. 델라인, 그는 이웃의 개가 계속 짖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했다. 예상하지 못했어. RSVP를 했어요. 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웃었다. 크게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들렸다. 다음에는 중요한 사람에게 확인해보세요. 그러고는 웨이터와 손님들, 방 전체를 향해 더 크게 말했다. 마치 우리가 거지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듯이 아마 그녀는 시내의 보호소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웃음이 이어졌지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웃음이었다. 하지만 웃음은 웃음이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마치 화장실에 가던 중이었다는 듯이 내 심장은 귀에서 울려 퍼졌지만 내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나는 뒤쪽 창가 근처의 조용한 구석에 도착했다. 그 창문은 아무것도 내려다보지 않았다. 유리창을 응시했다. 내 반영만 보일 뿐이었다. 너무 완벽해서 비난받을 수 없었고 너무 투명해서 환영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전에도 작은 방식으로 이 일을 했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 내 모습이 없는 사진, 내가 추가되지 않은 그룹 메시지.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선언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가족이 너를 지탱해준다. 그녀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봤지만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몇 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축배 소리를 들었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구운 오리의 냄새를 맡았으며 내 뼈에 두 번째 피부처럼 스며드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결국 떠나기 위해 돌아섰을 때 나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을 거예요. 나는 달라스의 시원한 공기로 걸어나가 차로 향했다. 힐이 내리는 발걸음은 승리의 리듬이 아닌 후퇴의 리듬처럼. 들렸다. 운전석의 조용함 속에서 가방에 손을 넣어 찾았다. 몇 달 전에 받은 작은 봉투였다. 봉인된 채로, 손대지 않은 채로. 거기에 있다는 걸 거의 잊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것을 무기처럼 움켜쥐었다. 또다시 아니야.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대신 익숙한 거리들을 에임러슬리 운전하다 화이트록 호수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 텅 빈 곳이었다. 잎사귀의 조용한 소리와 멀리서 반짝이는 도심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차를 주차하고 자갈길 연으로 걸었다. 힐이 부드러운 땅에 살짝 파고들며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 나를 땅에 고정시켜 주었다. 너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돼. 때로는 그들이 너를 위해 공간을 만들지 않을 뿐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찬송가처럼 반복되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 아니었다. 피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하지만 오늘 밤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마도 조카의 목소리가 그렇게 무심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레스터가 그 말을 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을 거라는 듯한 자만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나는 낡은 벤치에 앉아 팔을 교차시키고 어두운 물결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은 그 주 초반, 아마 목요일쯤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브레 비서가 두꺼운 흰 상자에 새 가족 사진 앨범을 손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상자는 새튼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존재조차 몰랐다. 안에는 광택이 나는 완벽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명절, 생일, 휴가 등 모든 순간이 세심하게 라벨과 캡션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넘겨보았다. 과거를 되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직감이 이미 의심하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사진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이상했다. 한 장에서는 사브레 가족이 중앙에 포즈를 취한 배경에 제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다른 한 장에서는 제 얼굴이 완전히 잘려나가고 의자에 놓인 손만 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위터커즈, 아워 레거시라는 제목이 적힌 전체 페이지가 있었고 제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언니도, 심지어 각주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식탁 위에 며칠 동안 열어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제 자신의 역사에서 지워진 느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입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확인 이메일도 인쇄해서 별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호스트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쓴맛 나는 친척,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약 데스크 근처의 직원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이패드를 두드리고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된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요, 몇 주 전에 RSVP를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여성들이 어렵게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 쓰는 지나치게 친절한 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이메일조차 보지 않고 연습된 기업용 미소를 지으며 가족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의자도, 접시도,
제 위에 접힌 나프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예전에 차지했던 공간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을 뿐이었고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레스터가 시어머니를 위해 건배를 할 때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웃음소리, 잔을 들어 올리는 모습, 그리고 사불은 단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 미묘한 잔인함입니다. 몸에 멍이 들지 않지만 자세, 목소리, 속한 곳의 감각에 새겨지는 종류의 잔인함입니다. 이건 새로운 일인가? 아니면 수년간 쌓여온 것일까? 내가 단순히 너무 희망적이었거나 너무 용서스러워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과거의 명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룹 메시지에 제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고 사진에는 모두 왔어요 라는 캡션이 달린 것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분명히 있었지만 행사에서 소개될 때 사불의 여동생으로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밤만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작은 소홀함이 벽돌처럼 쌓여 내 주변을 둘러싼 벽이 완성된 것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강렬하고 조용히 내게 들이닥쳤다. 그들은 나를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지우고 있었다. 집으로 운전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음악은 없었고 타이어의 소리와 명확함의 아픔만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바로 책장으로 가서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손대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옛 파일, 봉투, 감정으로 묻어둔 문서 같은 폴더, 계약서, 서명,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록들. 하지만 일부는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앉아 주변에 펼쳐진 종이들이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의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모든 것, 그들의 테이블에 내 자리가 없다면 나는 속삭였다.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만들겠다. 그날 밤 나는 가족을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신 그 가족을 감사하기 시작했다.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는 무게로 아팠다. 나를 한 번도 안 치지 않은 곳에서 서 있는 것의 무게로. 나는 하이힐을 양말로, 침묵을 호기심으로 바꿨다. 아파트 복도에서 서서 복도 옷장 상단 오른쪽 모서리를 바라봤다. 거기에 묻어두었던 것이었다. 2009년 세금이라고 표시된 낡은 상자 안에 내가 찾던 녹색 폴더가 있었다. 그건 사무용품점에서 사온 얇은 폴더였지만 안에는 한때 모든 것을 의미했던 페이지들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원본 유언장 문서들이 스캔되어 인쇄되어 있었고 그녀가 돌아가신 주에 내가 직접 필기해 표시한 부분들이 있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모든 것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원본 유언장에는 제 사조가 있었고 그 조항은 가족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남기는 내용이었다. 제 이름은 깨끗하게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오타도 없었습니다. 딜라인 메이너드, 언니도, 조카도, 모호한 수혜자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장례식을 기억했습니다. 개정된 유언장을 읽은 변호사, 그가 읽은 버전에는 제44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본이 서명은 어머니가 입원하기 몇 주 전에 날짜가 기재되고 공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에서 읽힌 서명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3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고 새로운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히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이었습니다. 오전 2시까지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브리나 레스터가 아닌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보낼 이메일이었죠. 엄마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법정 보조원 카라 그리어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했습니다. 카를라, 어머니의 유언장에 사망 전 30일 동안 어떤 수정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스스로를 설득하기 전에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잠은 조각난 파도처럼 찾아왔고
어둠 속을 달리는 내 생각의 소리에 끊겼다. 아침이 되자 이메일함에 답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델라인, 액세스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토요일 밤에 원격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2번 읽었어요. 토요일 밤, 저는 플래너를 꺼냈어요. 네, 아직도 쓰죠. 그리고 뒤로 넘겼어요. 그 주말에 저는 업무로 토론토에 있었고, 국제 데이터 요금제를 끄고 와서 2날 동안 휴대폰 신호가 안 잡혔어요. 그 주에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입원하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묻히셨고, 그 주말에 누군가가 유언장을 수정했죠. 누군지 추측할 필요는 없었어요. 다음 아침, 저는 화이트커 하우스로 차를 몰고 갔어요. 사불은 부재이었어요. 팜스프링스, 그녀가 며칠 전에 게시한 웰니스 리트리트에 갔죠. 그 말은 집사만 집에 있을 거라는 뜻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저를 좋아했어요. 마리사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엄마가 약속한 책을 가져가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복도를 배회하며 기억에 휩싸인 척하다가 초상화 벽에 이르렀습니다. 가족 역사는 박물관처럼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금색 액자에 담겨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화이트커의 세월이라는 캡션이 하나 있었고, 우리 창립자들이라는 다른 캡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에서 저는 유령처럼 존재했습니다. 90년대 사진에서 저는 사불의 뒤쪽에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머리가 잘려나갔어요. 추수감사절 사진에는 3개의 접시만 보였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고 기억해요. 다른 사진에서는 사불이 아기, 제 조카를 안고 있었고 저는 옆에 흐릿하게 프레임에 겨우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때 그것을 봤어요. 유산벽 캔버스에 인쇄된 6개의 거대한 초상화. 사불과 레스터가 중앙에 서서 서로를 안고 있었고 그들의 딸, 레스터의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시부모님이 있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캡션에도 없었습니다. 화이트커 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프레임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사가 주저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나타나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찾은 거 있니? 거의요. 아카이브를 확인 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열고 단 한 문장만 썼다. 그들은 나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 그 옆에 유언장 개정 날짜를 적고 2번 원을 그렸다. 그들은 역사를 다시 썼고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폴더를 열었다. 종이들은 오랜 방치로 딱딱해져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주방 테이블 위에 노란 펜던트 불빛 아래 펼쳐놓았다. 각 문서마다 내 삶에서 피가 충성심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빵 부스러기 같았다. 이름, 숫자, 대리권 위임장 메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로 얼룩진 안경으로 읽었던 법적 용어들. 그들이 내가 슬퍼하기도 전에 내게서 뺏어갈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차가운 결심이 갈비뼈 아래에 내려앉았다.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 바르게 요청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의 명료함이었다. 전화를 들었다. 왜 먼저 로레인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녀가 과거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누군가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일지도. 2번째 벨이 울리자 그녀가 받았다. 로레인, 나 데라인이야. 잠깐의 침묵. 저녁에 큰 소동을 피웠다고 들었어. 그날 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흘려보냈다.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어? 엄마가 유언장을 변경했다고 말한 적 있나요? 마지막에 어떤 언급이라도요? 그녀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데라인,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어.
의사가 개입하자마자 그녀의 뜻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 내 마음이 쥐어짜였다. 그게 내가 묻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일에 더 깊이 파고들지 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녀가 땅에 묻히기도 전에 돈을 쫓고 있네요. 저는 돈을 쫓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쫓는 거예요. 당신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처럼 들리네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다. 마치 감사가 침묵의 대가인 것처럼. 마치 제가 그들이 저를 가족의 부담으로 느끼게 할 때마다 입을 다물고 참아온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녀가 또 다른 기억을 무기로 삼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전화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스크립트에서 나온 듯한 중립적인 친절함으로 접수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담당하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집행인을 통해만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사불입니다라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화이트컷 씨는 우리 등록된 연락처입니다. 저는 직접 연락한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차가운 수술 칼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최종 문서에는 없습니다. 메이너드 양,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전화를 내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화롭지 않은 침묵, 부재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따라오던 그 침묵처럼, 연기처럼 저에게 달라붙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책장 위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로 걸어가서 버리지 않은 옛 편지와 카드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가 기울어진 필체로 쓴 생일 카드가 있었다. 이 가족이 너 없이 돌아간다고 아무도 말하지 마. 그 카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그녀가 나에게 준 날을 기억해요. 우리는 그녀의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약 때문에 이미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너 없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차를 마시며 그때 나는 웃었다. 사랑이 조롱으로 위장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시간에 늦게 들은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스프레드시트, 은행 기록, 토지 등기서, 공동 계좌를 열었다. 한때 권한이 있었지만 신비롭게도 삭제된 계좌도 있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그들의 사건 판본의 못을 박는 것이었다. 은행에 전화해 저축을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한 신탁 계좌로 이체했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던 재무상담사와 미팅을 예약했어요. 2016년 신뢰 문서라고 표시된 먼지 쌓인 폴더를 찾아냈어요. 그들이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이 거짓을 쌓은 땅이 그 아래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은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땅을 사들일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만약 내 시식 7분을 잠자리에 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며 치명적이었죠. 사불,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내가 여기 없다는 걸 무시한다면 나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집에서 내쫓았을 때 그들은 내가 여전히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사불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후 두 번째 아침, 모두가 내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회사의 대시보드에 로그인했어요. 호라이즌 바이오테크, 내가 처음 믿은 스타트업 중 하나였죠. 10년 전 통조림 수프와 싼 커피로 살아가며 작은 투자를 모았어요. 그때 그들은 웃었어요. 티는 내 분야가 아니야. 사불이 한 번 말했죠. 레스터는 반농담으로 물었습니다. 바이오테크가 뭔지라도 알아. 저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은 IPO를 앞두고
9달러억 달러를 넘어선 가치를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아 노트북 펜의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승리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집중된 느낌이었다. 숫자가 대신 말하는 침묵이 있었다. 다음 단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해외 계좌 3개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다. 내 이름만으로 등록된 신탁과 연결된 LLC 2개는 수년간 휴면 상태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깔끔한 선, 드라마는 없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그 테이블이 서 있을 땅을 짚고 있었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2년 전에 설정한 캘린더 알림이 떴다. 드라코트 홀딩스 세금 신고 파트너십 검토였다. 나는 거의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알림조차 내 피보다 더 충성스러웠다.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떠 있었다. 그러다 느슨한 솔기에서 실을 당기듯 호라이즌의 법률팀과 이메일 체인을 열었다. 제목, 이사회 접근 권한 명확화. 긴급 메시지. 제 이사직 재활성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드라코트 홀딩스에서 호라이즌 투자 자산 전체를 사말 캐피털 매니지먼트로 이전을 즉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빠르게 돌아왔다. 이해했습니다. 메이너드 씨, 조치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수결 투표권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빼앗지 않았다. 아직은. 2년 전 레스터와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유리 판넬로 둘러싸인 루프톱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비싼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칭찬 속에 경멸을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 중 말했습니다. 일부 계약서는 제가 미리 업데이트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 거야? 그때는 재물을 처리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진하게도 그가 도와주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걱정으로 위장된 통제였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몸을 펴고 프린터로 걸어갔다. 손을 떨지 않고 공식 통지서를 인쇄했다. 딜라인 메이너드가 공동으로 보유한 모든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의향서. 문서를 마닐라 폴더에 넣으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포스트잇에 급히 뭔가를 적었다. 화나지 않았어. 깨어났을 뿐이야. 파일을 정리하기 전에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은행 확인 메시지일 거라. 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캘린더 초대장이었다. 제목, 가족 유산회의. 주최자, 세이벨 위터커의 비서. 그것을 쳐다보며 입술이 미소와 비웃음 사이로 구부러졌다. 그들은 정말로 이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나. 정말로 내가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편집을 수용하고 드레스를 입고 사진에서 미소 짓을 거라고 생각했나. 이번에는 아니야. 수락을 터치하고 속삭였다. 그들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 보자. 그들이 내 손을 볼 때 그 움직임은 이미 끝난 후였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깨어났다. 내 몸은 피로가 아닌 억압으로 아팠다. 너무 오래 억누른 분노는 더 날카롭고 정확한 것으로 굳어졌다. 휴대폰을 잡았다. 잠금 화면에 저택회의 초대장이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거짓 외교의 깔끔한 패키지였다. 화이트 가문은 이걸 비즈니스처럼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자신의 이름에서 배제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은행 앱을 열었다. 가족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계좌에서 개인 자금을 옮겨야 했다. 손가락이 이체 탭 위에 떠 있었다. 오류. 접근 제한. 눈을 깜빡였다. 다시 시도했다. 같은 메시지. 접근 제한. 새로 고침을 눌렀다. 변함없었다.
그 다음 엄마가 암이 악화되기 전에 만든 공동유산 펀드를 확인했다. 내가 수년간 기여해온 그 계좌였다. 같은 오류. 도움 버튼을 눌렀다. 채팅창이 열렸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입력했다. 계좌번호가 3497로 끝나는 계좌에 접근이 왜 제한되었나요? 3분 후 답변이 왔다. 유산 집행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계좌 변경은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삽을. 당연히 그녀였다. 그들은 단순히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다. 모든 창문과 환기구를 봉인하고 그 과정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했다. 앱을 닫았다. 잠시 동안 손의 감각을 잃었다. 가족 그룹 채팅을 열었다. 반은 반사작용, 반은 습관이었다. 현실에 발을 디디기 위해 배반을 환각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다. 사라졌다. 엄마의 진단 이후로 존재해온 채팅 스레드, 업데이트, 의사기록, 가족 사진이 더 이상 화면에 없었다. 보관된 스레드를 스크롤했다. 없었다. 검색창에 메시지를 입력했지만 도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결과도 없었다. 그들은 내 계정을 차단한 것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나를 삭제했다. 결정이 내려지고 농담이 오가고 식사가 계획되던 곳들에서 말이다. 나는 정보에서 제외된 게 아니었다. 그곳에서 삭제된 것이었다. 로브를 입은 채로 일어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숨결의 분노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보안 드라이브를 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프레프 엘퍼 1B. 그 안에는 스크린샷, 시간 표시된 오류, 채팅 응답, 이메일, 유언장 일정표의 복사본, 유산 변호사로부터의 거절 메모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10년 전에 미래를 대비해 설립한 쉘 회사들과 연결된 오래된 포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미래를 대비할 만큼의 비전과 불신이 있었죠. 델라웨어, 네바다,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실체들을 통해 계정을 하나씩 알로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지우려면 수년간의 서류 추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 전, 감정이 아닌 정확성을 바탕으로 중단 및 금지 통지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련자께 알립니다. 딜라인 메이어드 명의로 된 자산, 계좌, 통신에 대한 접근을 계속 방해하는 행위는 신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모든 사례는 기록 중입니다. 이는 경고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디지털 서명을 하고 사불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엄마를 대리했던 법률팀에도 CC로 보냈습니다. 위협도, 과장도 없이 단순히 기록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차가운 차를 마시며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받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인간 목소리가 아닌 로봇 같은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바꾼 날, 당신은 이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그 방은 단순히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회의실, 악수, 가식적인 예의범절 전에 그들은 저에게 완전히 커튼을 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유출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이메일함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표시되었습니다. 허라이전의 누군가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며 전달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는 정교하고 미묘했습니다. 위험한 것들처럼요. 내부 보고서, 드레이카트 홀딩즈. 굵은 글씨로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유산과 관련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딜라인 메이너드 양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행동은 감정적 불안정의 패턴을 보여주며 공감,
신중함, 그리고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약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이빨을 악물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 이름이 틀렸습니다. 메이너드 대신 메이너드로 문서에 3번이나.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타이핑 오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갑자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권위, 직위, 테이블에서의 자리 모두 의심받게 됩니다. 그것은 수술처럼 정교했고 프로토콜로 위장된 조용한 지우개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이 도착했습니다. 가족 채팅방의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추방된 그룹 채팅이 아니라 옆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로 가득 찬 별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엾은 딜라인. 그녀는 항상 따라가기 힘들어했어요. 세이벨의 번호에서 온 한 메시지가 가장 깊이 찔렀어요. 그녀를 위해 최선의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죠. 허라이전의 줄리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수년간 이사회 자문위원이었고 회의에서 제가 조용할 때조차 저를 진지하게 대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봤어요. 제가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네, 믿어요. 또 다른 침묵.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여동생이 정신적 붕괴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어요. 기밀 사항이에요. 전화가 끊겼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셨고 거짓말들이 비처럼 흘러내리게 뒀어요. 그들은 증거로 나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속삭임으로 나를 공격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걱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런 서사는 당신이 부인하는 순간 방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종류였다. 설명하지 말고 드러내라. 나는 성명을 작성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허라이전의 법률 팀으로부터였다. 창립자이자 재무비전가인 델핀 메이너드는 모든 업무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리더십 역할을 수행 중이며 개인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다. 모든 내부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짧고 차가운 성명이었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신의 조용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재확인하고 이메일 기록을 재활성화하며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 가능한 권한 라인을 재구축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어 앉자 이메일 한 통이 팝업되었습니다. 제목도 발신자 이름도 없이 단지 텍스트만 있었습니다. 좋은 시도지만 그들은 이미 당신을 그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그 메일을 2번 읽은 후 단 한 줄로 답장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둬. 나는 전체 캔버스를 바꿀 거야. 내가 들어간 그 방은 단순히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였습니다. 드라코트 홀딩스는 겸손의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로 된 벽, 호두나무 판넬로 장식된 벽, 아마도 내가 처음 렌트한 집보다 더 비싼 맞춤형 회의실 테이블. 그 방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출된 권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확히 오전 9시 58분에 들어섰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펑초앨러티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게 할 만큼 늦게였다. 나는 짙은 회색 옷을 입었다. 장식이나 방해물이 없었고 머리는 뒤로 묶었고 보석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시계만 차고 있었다. 모든 자리는 찼었다. 레스터는 머리 쪽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접은 채 판결을 내리려는 판사처럼 보였다.
그의 오른쪽에 앉은 사불은 카메라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완벽하게 구성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오늘은 카메라가 없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의 끝으로 걸어가 말없이 노트북을 열고 벽에 걸린 회의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유산 일정 확인 및 불일치 로그. 나는 10초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두었다. 그들이 내가 블러핑을 하는지 궁금해하게 두었다. 그러고 나서 정교한 속도로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메이너드 유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서의 연대순 분석입니다. 서명 메타데이터, 접근 로그, 문서 관리 체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페이지, 이메일, 날짜 스탬프, 심지어 IP 주소까지 넘겨갔다. 그 다음 방의 공기를 바꾼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21세 때 서명했다고 들은 계약서의 스캔본이었습니다. 레스터가 특정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권을 부여하는 대리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명은 제가 밀라노에서 연구 정상회의에서 강연 중이던 날 서명된 것입니다. 탑승권, 시간 표시된 사진, 그날 오후에 한 기조연설의 녹취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시보드였습니다. 제 원래 투자였던 호라이즌 바이오테크. 그와 연결된 신탁. 사불과 레스터가 소진되거나 해체되었다고 주장한 펀드. 신탁 계좌 217A의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활성화되었고 저만이 독점적으로 통제해온 계좌입니다. 현재 10달러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 한 번 클릭. 이체 시작. 화면이 한 번 깜빡인 후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제 이름으로 3R 캐피털 홀딩스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폐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레스터는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사불의 눈은 탈출구를 찾는 듯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이건 엄마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결국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늘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바로 그녀가 준비한 대로입니다. 당신은 내가 결코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투표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휴회 없이 끝났다. 하나둘씩 일어나 침묵 속에서 나갔다. 노트패드조차 챙기지 않았다. 나는 뒤에 남아 물건을 챙기고 노트북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닫았다. 가방을 챙기며 폴더를 넣을 때 거의 알아보지 못한 신입사원이 지나가다 멈췄다.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더니 뭔가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작은 접힌 메모였다. 그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메모에는 등 뒤를 조심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번 고개만 끄덕이고 속삭였다. 그냥 내버려둬. 나는 이미 테이블을 뒤집었어. 어떤 진실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가면 돼. 이사회 회의실의 폭발적인 분위기 다음 날 나는 집에서 머물렀다. 회의도 전화도 없이 나 혼자뿐이었다. 침묵이 두꺼운 피부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아직은. 무언가가 부서진 후의 조용한 울림이었다. 거실 소파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손에 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TV에서는 지역 뉴스 앵커가 기업 리더십 전환에 대한 보도 중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불은 언급되었습니다. 화이트커가 드라코트 홀딩스 이사회에서 사임하며 개인적 집중과 건강을 이유로 들었다고 의장이 읽었습니다. 위조 서명이나 회사 기반을 흔들었던 10억 달러 이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후퇴를 실크로 감싸고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수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이 더 무게를 가질 줄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검은 드레스와 하이힐을 입고 자선 갈라에 참석했습니다. 몇 주 전에 RSVP를 했었습니다. 정시에 도착해 법정과 기금 모금 행사에서 보여준 같은 우아함으로 레드 카펫을 걸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식 시작까지 역할을 연기했다. 진행자가 이름, 기부자, 파트너, 유서 깊은 가문들을 줄줄이 읽었다. 내 차례가 되어야 할 순간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나를 건너뛰었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조직자 중 한 여성이 나를 직접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내게 놀라움보다 더 아픈 듯 했다. 몇몇 머리가 돌아갔고 몇몇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다음 이름이 불릴 때 박수를 치며 서 있었다. 마치 알아채지 못한 척했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그들은 나를 부정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내가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수였다. 나를 침묵시킬 수 없다면 나를 희석시키는 것, 세상이 내가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 주변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분노의 이메일을 쓰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고 기록을 바로잡지 않았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침묵이 논쟁할 수 없을 만큼 큰 승리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자 호라이즌 이사회 멤버로부터 메시지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닫았다. 일주일 후 호라이즌은 1.2달러억 달러의 평가액을 돌파했다. 언론 보도도 축하 행사도 없었다.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 스웨트팬츠와 후드티를 입은 채로 의식 없이 종이에 잉크를 묻혀 서명했습니다. 그 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책상 서랍을 열고 갈라에서 받은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그 이름표에는 제 이름이 다시 한번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MS 메이어라고, 마치 제가 다른 누군가의 자리표처럼. 그들이 제 진짜 이름을 주는 것이 여전히 너무 컸기 때문인 것처럼요. 그 아래에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남겨준 손글씨 메모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 메모는 너무 많이 읽어서 그녀의 필체의 모든 곡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아요. 라고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누구였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유산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고통스럽게, 자랑스럽게, 개인적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그 패키지가 도착한 것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라벨에는 이름이 없었고 익숙한 필체로 제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열지 않을 뻔했습니다. 가족이 침묵을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로 삼은 곳에서 또 다른 침묵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메모는 없었고 어머니의 필체로 쓴 스티커만 있었습니다. 그녀만을 위해 기대 없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로드된 것은 그녀가 침실에서 촬영한 흐릿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일 것입니다. 조명이 어두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고정시켰다. 델린,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마치 음절 하나하나가 힘을 필요로 하는 듯 했다. 그들이 너를 그림자처럼 느끼게 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이 가족을 현실로 유지하는 빛이다. 화면이 검게 변할 때까지 숨을 멈췄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날 오후 문이 울렸다. 계부였다. 저는 그를 거의 1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살아있을 때 그가 항상 지쳐 보였던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약간 노란색이 도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의 봉인지는 아직 뜯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잃기 일주일 전에 쓴 거예요.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했는데 못 줬어요. 두려웠어요.
싸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겁쟁이였어. 그는 편지를 내게 건넸고 나는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단지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나는 책장 뒤에 등을 기대고 앉아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짧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목소리가 잉크로 새겨져 있었다. 너에게 지시를 남겼다. 그들이 듣는다면 이끌어라. 듣지 않는다면 내 것을 가져라. 그들은 너를 지우려 할 것이다. 내 딸들은 알아. 하지만 너는 항상 기초가 깨진 곳을 알고 있었어. 비유도, 드라마도 없었어. 단지 진실뿐이었어. 나는 울지 않았어. 분노하지도 않았어. 편지를 접어 USB 옆에 두고 둘 다 사무실에 보관하던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열고 그 안쪽에 넣은 후 천천히 닫았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추위가 나중에 왔다는 증거, 누군가가 한때 나를 선택했다는 증거였다. 다음 아침 새벽 전에 일어나 커피를 따르고 해가 지평선 위로 기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생각했다. 내 자리, 파일 속 내 이름, 방 안의 내 목소리. 그들은 소란스러운 방에서 내 이름을 훔쳤지만 그녀는 속삭임으로 돌려주었다. 오후 무렵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몇 명의 고객, 그중 하나는 허라이전에서 주식 이전을 확인하는 메일이었다. 그때 그것을 보았다. 제목은 전국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연사 추천 확인이었고 발신자는 리더시프 캐퍼텔비전.org였다. 당신은 우리 연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추천되었습니다. 당신을 추천한 사람은 조용한 힘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의자에 기대어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연설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이사회 회의에도, 심지어 엄마의 장례식에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이 저를 프레임에서 끌어내려고 바쁘게 움직일 때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서서 무언가를 쌓아왔기 때문에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수락을 클릭하고 노트북을 닫으며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더 많이 속삭였습니다.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내 조건대로. 일부 장은 복수가 아닌 해방으로 끝난다. 상자는 작았고 처음 보냈을 때와 같은 크기였지만 이제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에게 반송. 내 필체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날씨나 부주의로 인해 조금 번져 있었지만 분명히 내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부엌 탁자에 올려놓고 바로 열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보낸 생일 선물이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과 녹색으로 엮인 섬세한 스카프와 손으로 쓴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마침내 뚜껑을 열었을 때 스카프는 그대로 접혀 있었다. 내가 포장한 그대로였다. 메모는 여전히 봉인된 채였다. 확인하기 전에 이미 그녀가 보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사불이 그날 그녀에게 같은 것을 주었다고 했다. 그녀가 직접 골랐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그랬을 거야.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먼지 같은 장미색으로 변하고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던 때 전화가 울렸다. 그녀였다. 사불이었다. 바로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까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더 부드러웠지만 공허했다. 당신이 이길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걸 불태울 줄은 몰랐어. 나는 싱크대 옆에 서서 한 손으로 카운터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불태우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그저 나를 죽이던 걸 물 주지 않았을 뿐이야.
긴 침묵이 흘렀다. 무겁지 않았지만 솔직한 침묵이었다. 나는 항상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잘했어. 라고 그녀가 결국 말했다. 너는 나보다 더 깨끗하게 했어. 나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 용서를 제안하지 않았다. 어떤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냥 느슨해질 뿐, 결국 아무것도 지탱하지 않게 된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클로저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명확한 뿐이었다. 사무실로 가서 마지막 문서, 법적 메모, 스캔한 페이지,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싸운 후 남겨진 행정적 혼란의 흔적들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다. 위조된 유언장을 꺼내 오래도록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태워버렸습니다. 원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필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걸 의미 있는 것들 곁에 두는 걸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USB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쯤 서랍은 깨끗해졌습니다. 옛 싸움, 옛 이름, 옛 유령들의 무게가 모두 정리되고 닫혔습니다. 차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소파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기다리지 않고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놓인 전화기가 부드럽게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권력을 재정의하는 내용이었고 최종 연사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 쓸 것입니다. 저는 속삭였지만 더 이상 한 페이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두려움으로 속삭여지고 다른 이름은 권력으로 말해집니다. 내 이름은 침묵 속에 기억될 것이다. 국가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의 볼륨은 내가 이전에 쌓은 공간들과는 전혀 달랐다. 호두나무 패널 벽도, 경계심 가득한 이사회 회의실의 시선도 없었다. 대신 낯선 얼굴들의 바다, 가족 계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당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불빛이 어두워졌다. 내 이름이 화면에 올랐다. 드디어 제대로 표기된 이름이었다. 델린 메이너드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의무가 아닌 인정의 박수였다. 나는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각 걸음을 내 이름 아래 벽돌을 쌓는 것처럼 느꼈다. 연단 앞에 서서 침묵을 잠시 머금고 나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단지 자리를 원했을 뿐이다.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 저는 그들에게 배반에 대해 말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저는 구조와 전략에 대해, 소음을 이겨내는 조용한 힘에 대해,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바라볼 때 그림자 속에서 쌓는 힘에 대해 말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부를요. 프레임의 중심에 서서 편집되어 사라지는 것,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 침묵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 침묵이 방패가 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한 번 떨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소리치지 않았다고 불안정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가 절하지 않았다고 감사하지 않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안정되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침도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단지 숨결만이 공유되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여성들의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업 리더들, 어머니들, 커뮤니티 건설자들, 고통이 어떻게 연마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 한 남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부리는 거지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웃기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나를 섬기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웃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일어나지 않았고 기립박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밖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니면 제가 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지고 더 안정된 것이 대신했습니다. 자부심도 평화도 아닌 장소였습니다. 우편함에는 발신자 주소가 없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에 간단히 타이핑된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한 번 읽고 접어 어머니의 편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일도 계획도 없이 창가에 앉아 차가 식어가는 창틀을 바라보며 도시가 내 아래에서 숨을 내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이름의 끝이 아닙니다. 유산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은 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온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죠. 저는 더 크게 소리쳤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제 가치를 의심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버전의 나를 믿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들이 강요하는 침묵 속에 사라지고 싶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 여러분이 가져가길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위해 박수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깊이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옵니다. 두려움이나 야망으로 인해 지워지거나 무시당하거나 재해석된 적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야기에서 제외된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정치에서 잊혀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두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뒤에서 자신의 테이블을 만드는 조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말하세요.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하세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나요? 그때 무엇을 했나요? 아니면 무엇을 했어야 했나요? 댓글에서 그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멈추게 만들거나 울게 만들거나 더 깊이 숨쉬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또는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맞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힘,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거기서 만나요.